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국이 발전되는 과정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앞서 이제 철기 시대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삼국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부족 연맹체 나라들이 점차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연맹체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요소가 5개 있다고 했었습니다. 필기했었고요.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기본적으로 부족연맹체라고 하는 건 왕권이 약한 존재예요. 그냥 부족연맹체에서 왕이 약간 더 그들 중에서는 조금 힘센 존재고 그들을 그냥 대표하는 정도였다면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 걔들을 압도하고 왕이 압도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기존의 부족장애들을 그냥 자신 밑에 신하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왕권이 성장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권이 성장하는 것들을 연관시키면서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영토가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제 소국의 형태에서 걔들을 조그만 나라들을 먹어 가면서 훨씬 큰 나라로 등장을 하게 된 거고 그만큼 자신들의 백성이 많아졌다는 뜻이고 정복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쟁을 지휘하는 총지휘자가 아무래도 왕이겠죠. 그래서 왕권이 점점점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왕이 왕의 왕위를 이제 원래는 형제 상속이었잖아요. 형제 상속에서 이제 부자 상속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아주 어린 내 직계 어린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왕권이 안정적이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걸 보면 율령이란 게 반포되죠. 그래서 율령이 반포되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이고 일종의 헌법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왕실 권위가 또 높아지죠. 왕즉불 사상 이런 거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등제 이런 거 관등제 자체는 관리의 등급을 매기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관등제가 등장한다는 건 기존의 부족장 세력들을 중앙의 귀족으로 흡수하게 되면서 밑에 신하로 두고 걔들을 서열에 따라 등급을 매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권이 점점점 훨씬 강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 요소는 이렇게 5개 있거든요.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장되어 가는 과정을 우린 이제 보는 거예요. 먼저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자, 건국은 우리 봤었으니까,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여러 이제 왕 퍼레이드, 왕 퍼레이드입니다. 1세기 태조왕입니다. 자, 요게 좀 특이하다고 했죠. 태조왕은 6대예요, 6대.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보통 1대 왕이, 첫 왕이 태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요때부터 뭔가, 진짜 고구려, 우리가 삼국의 이 고구려라고 한 나라로서의 뭔가 기틀을 마련한 건 요때부터가 아닐까라고 해서 1세기 태조왕 때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옥저도 정벌했고요. 청천간 상류 진출, 요동반도 진출하면서 기존의 영토가 훨씬 넓어진 거고 그런 걸 이제 바탕으로 왕권이 훨씬 강해진 걸 볼 수 있는 게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가문이 왕위를 독점하게 됐다는 건 그만큼 왕권이 강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건 요 태조왕 때. 그 다음 고국천왕 때 드디어 왕위의 부자 상속제가 확립이 됐고 5부의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족명으로 불리던 행정구역이 그러니까 우리 게르부 그리고 뭐 소노부 전로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노부 이렇게 돼 있던 거 이런 것들을 그런 부족명이 사라지고 이제는 방위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부족의 명칭이 사라졌다는 건 그만큼 부족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뜻이고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단순하게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왕권이 왜 강화가 되는 걸까라는 걸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제발. 그 다음 미천왕 같은 경우는 대동강을 확보하게 되어 낙랑군을 축출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요때 낙랑군일까 낙랑국일까는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동강의 낙랑이라고 하는 세력을 축출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건 이제 낙랑공주와 아주 절절한 낙랑공주의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자명고를 막 찍고 나라를 배신하고 이런 아주 슬픈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리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꽤 넓혔고요. 그러다가 4세기 중반은 사실 백제의 근초고왕이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잖아요. 결국은 이 중국의 전현이랑 근초고왕이 침략을 받으면서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 고구려의 왕이었던 이 고국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왕이 죽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때고 그래서 백제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고구려가 엄청나게 힘을 잃은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다음 왕이 바로 서수림왕인데 이 사람이 이 국가의 위기를 아주 잘 수습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를 잘 수습하고 그래서 오히려 영토를 넓히는 것보다는 중앙에 이제 자신들의 내부의 정치를 엄청나게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를 엄청나게 탄탄하게 만들어둬서 다시 뻗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수용하면서 또 왕권을 강화했고 태학이 이제 유학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유학 교육기관도 설립하고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게 되면서 완전히 중앙집권 국가의 체제를 확립한 인물이 바로 서수림왕이라고 보면 되고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 왕이 이제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광개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던 건 고국원왕. 요거는 백제의 침략, 그래서 백제의 전성기가 근초광, 백제의 전성기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국가적인 위기를 수습한 건 서수림왕. 그래서 어떻게 수습했냐 했을 때 불교도 수용하고 유학도 받아들인 거죠. 태학도 설립하고 또 율령도 반포하고 이러면서 중앙집권 국가의 체제를 확립시켜 놓은 거, 내치를 아주 탄탄하게 해두고 그 다음 이제 왕이 아주 뻗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구려의 정치 제도, 지배층은 왕족, 계로부 고시가 왕족이었고요. 전로부가 왕비족이었습니다. 포함해서 오부족 연맹에서 이어지는 이런 체제가 여전히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상에 해당하는 지금의 총리 해당되는 게 대대로라는 관직이 있었고 그 아래로 10여 등급의 관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수도와 전국을 오부, 요건 이제 오부족 연맹체의 전통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귀족회의체는 제가회의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일종의 귀족회의체이기 때문에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백제. 백제의 건국은 뭐 얘기했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백제는 3세기 중반 고이왕 때 좌평이란 걸 설치해요. 그러니까 좌평은 지금의 장관 같은 개념이거든요. 무슨 부장관 이런 건데 총 6자평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 과정에서 지방의 이 부족장 세력들을 중앙 귀족으로 편입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장관 자리 앉혀준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왕권을 강화시켜 갖고 공복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관리복 이렇게 등급 매기는 이런 걸 체제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 목지국이 사만에서 가장 센 애였잖아요. 얘를 병합하게 되면서 백제가 목지국을 대신해서 이 사만 지역, 옛날 사만 지역을 거의 주름 잡는 강한 나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건 요 고이왕 때였고 지배층은 부여시입니다. 부여시 왕족이죠.
그다음 8개 가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평, 육자평, 그리고 16등급의 관리가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은 22담로라고 요 무령왕 때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방간 파견해서 좀 지방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들도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으로 나뉘었습니다. 귀족 회의체로 정사암 회의가 있었어요. 암, 바위 안자입니다. 엄청 큰 바위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바위 테이블 같은데 모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한 것이죠. 그다음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의 유의민이다라는 증거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일단 백제 왕실이 부여실을 칭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백제의 시조 온조가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다. 요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니까 당연하게 고구려에서 내려온 집단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다음 백제 초기의 무덤인 석촌동 무덤하고 고구려의 장군총 이런 무덤, 그래서 계단식 돌무지 무덤 이런 형태가 똑같죠. 그래서 무덤이 같다는 건 같은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똑같죠. 자, 그다음 신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여러 나라 가운데 사로국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우리는 지금 이제 신라라고 하지만 원래는 사로국이었습니다. 처음에 얘들은 아무래도 고구려 백제보다는 위치 지형적으로 좀 발전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맥도 있고 하천이나 이런 걸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래도 문물 수용이 좀 힘들었습니다. 당시의 선진 문물이라고 하면 중국 쪽인데 그쪽 문물 수용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죠. 옛날에 지금도 뭐 사실 비슷한데 큰 산맥이나 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장벽이에요. 그래서 문화를 단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불리한 점이었다고 보면 되고, 그만큼 발전이 좀 더디다 보니까 왕권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박석, 김, 삼성이 이제 교대로 왕위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이제 가문이 독점해서 주도하는 왕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이니까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이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4세기 내무랑 때 어쩌면 나라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백제 외 가야 연합이 쳐들어오게 됐고, 그때 이제 고구려의 도움, 강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죠. 그래서 어쩌면 요때부터 고구려랑 정치적으로 약간 간섭도 받았지만 또 고구려를 통해서 문물 수용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고구려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강개토당이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던 때고, 그런 강개토에 이제 서포트를 받게 된 거예요. 내무랑은. 그러면서 엄청난 뒷배경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김씨들이 왕위 세습을 확정하게 되고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위기였지만 이거를 아주 잘 살려서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발전하게 되는, 항상 그렇죠. 위기 뒤에는 기회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제대로 쓰이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 왕의 칭호를 마리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마리간은 대군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대 붙인 것만 봐도 알겠지만 자기들이 엄청나게 성장했다. 우리는 이제 대군장이야 라고 할 정도로 나라가 발전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게 되면서 점차 발전해 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건 바로 내무랑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시점에서 삼국의 이제 기틀 마련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고구려에서 이제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건 1세기 태조왕 때입니다. 그래서 기틀 마련은 고구려가 제일 빨랐고요. 그리고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그 다음 신라는 가장 늦지만 4세기 내무랑 때 이렇게 보면 되고요. 체제를 완성한 건 백제는
근초고왕 때입니다. 4세기. 그래서 요때 바로 또 전성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전성기가 가장 빨랐던 거, 그리고 체제 완성도 가장 빨랐던 건 백제입니다. 그 다음에 체제 완성시켰던 건 4세기 서수림왕 고구려. 그 다음 신라는 6세기에 가서야 체제를 완성시켜요. 버풍왕 때. 그리고 전성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이런 전성기를 보내고, 그 다음 이제 5세기 고구려, 이제 강개토의 등장으로 완전히 밀리게 되죠. 그래서 강개토, 장수까지 이어지는 이 5세기 엄청난 고구려 전성기를 누리다가 신라의 진흥왕이 등장을 하면서 또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6세기 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틀 마련하고 체제 완성하고 그 전성기를 이끈 왕들 이렇게 잘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한 가지 얘기하면 신라가 아니고 이 삼국의 전성기를 보낼 때 보면 그 특징이 한강을 누가 차지했느냐에 따라 삼국은 전성기를 보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한강을 차지한 자가 전성기를 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라의 정치 제도는 중앙정치 수상에 해당되는 게 총리에 해당되는 게 이벌찬이고 관직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17등급이 있었다고 하고요. 수도는 육부. 처음에 이 박혁거세가 등장을 할 때 6촌장, 6촌장이 모여서 왕으로 추대했죠. 그래서 수도는 육부, 지방은 5부. 항상 대부분 5부족 연맹체였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족회의는 이제 화백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만장일치가 특징이었고, 이 귀족을 대표한 인물을 상대등이라고 불렀습니다. 귀족 대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강개토대왕과 강개토대왕의 도움으로 고구려랑 신라가 약간 정치적으로 간섭을 받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죠. 호명그릇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 요소들 한번 봤던 것인데, 신분제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 관등제나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부족장들이 이제 중앙의 귀족이나 관료로 흡수하게 되면서 관등제 이런 것도 만들고, 뭐 공복제정 이런 것도 하고, 하나의 이제 신분제도를 좀 맞춰가는 걸 볼 수 있고, 또 국가를 통치하려면 결국은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율령 이런 걸 반포하게 되면서 법률을 제정하고 뭔가 조직을 갖춰가고 제도도 만들고 하면서 국가 통치의 규범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토 확장을 하면서 왕이 직접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고 왕의 권력이 점점 넓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권 강화하는데 종교적으로 지배하면 아주 좋죠. 그래서 불교를 수용하게 되면서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이 족장 세력들이 각기 세력을 누리고 있던 걸 중앙의 귀족으로 흡수하게 되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렇게 시간이 잘 갈까? 그리고 우리 아까 마리깐 나왔을 때 한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지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가면 신라의 왕의 호칭이 계속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 바뀌는 과정을 조금 보면 처음에 1대 혁거세 같은 경우는 군장이라는 의미로 거서간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어요. 여기 한자로 써서 그런데 보통 이제 간은 이제 칸이란 발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칭기스칸 할 때, 칭기즈칸 할 때 그 칸. 그래서 뭔가 군주 이런 뜻이고요. 군장. 다음에 2대 남해왕 때일 때는 제사장이라는 의미의 차차웅이란 말이 있었어요. 차차웅. 자, 그러다가 이제 유리왕, 3대 유리왕 때는 이사금이란 명칭을 썼어요. 이사금. 치아가 많은 사람, 뭐 이빨이 많은 사람 이런 뜻인데 의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얘기지만
최고 연장자 이런 걸 뜻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17대 내무랑 돼서 이제 마리깐이란 호칭을 쓰게 됩니다. 대군장 이런 말을 쓰다가 22대 지정왕이 되어서 중국식 왕호인 왕이란 말을 쓰게 돼요. 왕. 근데 지정왕 이름이 좀 재밌어요. 지대로입니다. 지대로. 김지대로. 자, 그 다음 백제의 전성기 한번 보겠습니다. 4세기 후반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초고왕 때 부자 상속제 확립을 했고요. 영토 확장 엄청나게 했던 인물이고 특히나 엄청난 해외 진출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뭐 요소, 산둥, 규슈까지 진출했다. 뭐 이런 썰이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근초광. 엄청난 전성기를 누렸다. 요거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명확하진 않아요. 아직. 하지만 뭐 진출한 것 같다. 뭐 여기를 실제적으로 점령해서 뭐 식민지를 만들었네.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출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된 거 백제 얘기입니다. 5세기 후반에 고구려 장수왕이 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의 전성기랑 좀 엮어서 봐야 되는 건데 강개토대왕이 북쪽으로 쭉 영토를 넓혔으면 아들 장수왕이 됐을 때는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걸 남진 정책,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백제랑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백제가 밀려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웅진성으로 천도하게 됐고요. 사실 이때 장수왕의 공격으로 왕이 죽죠. 백제 개로왕이 전사를 하게 됐고 고구려 입장에서는 원수를 갚은 거죠. 그래서 백제는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때 웅진, 지금의 공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은 서로 재밌어요. 한쪽이 강해지면 나머지가 힘을 합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고구려가 막 밀고 내려오니까 신라랑 백제가 쫄아가지고 서로 이제 혼인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게 됐습니다. 이때가 동성왕 때예요. 왕 이름이 동성이라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름 이 웅진 시대에서 다시 한번 나라를 중흥시켜보고자 노력했던 인물이 이 무령왕이에요. 무령왕 때 22담노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됐는데 지방에 일종의 이제 지방 행정구역 같은 겁니다. 이런 걸 설치해서 왕족이나 이런 애들을 파견해가지고 지방을 좀 관리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정책. 그래서 좀 왕권을 강화시켜 보고자 한 것이고, 그리고 중국 남조의 양과 국교를 맺은 걸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 양식이죠. 그것이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굳이 벽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벽돌 이런 것들 양식이 나오면 중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한 번 엄청 잘 나갔던 때가 바로 성왕 때입니다. 우리가 성종, 우리 뭐 이렇게 말을 붙일 때는 되게 좀 뛰어난 사람들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성왕도 백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수도를 또 한 번 옮깁니다. 사비, 지금의 이제 부여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웅진성은 사실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쫓겨서 이제 도망간 곳이다 보니까 방어에 유리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평야가 발달하고 수도로서 굉장히 적합한 이런 곳은 아니었고 방어에 유리한 곳으로 좀 도망을 간 좁은 곳이었다면 사비는 훨씬 넓어요. 그리고 평야지대입니다. 부여에 제가 직접 여러 번 가봤는데 꽤 넓은 평야지를 갖고 있고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옛날 농사 짓고 이런 땅이라고 친다면 그런 곳에 일단 도읍을 하게 됐고 국가 이름을 이때 남부여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지금도 이제 부여라고 하는 명칭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왕은 자신의 이름이 이 성왕이라고 한 건 이 불교식 왕명이거든요. 요 성왕도 이 불교를 되게 장려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한강유역을 일시 회복하면서 잘 나가는 듯 싶었는데 하필이면 요 신라의 뒤통수를 맞아서 뺏기게 되죠. 한강유역을. 그 뺏은 인물이 바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진흥왕입니다. 자, 전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는 강개토대왕. 강개토대왕은 요동, 만주 대부분을 차지했던 엄청난 정복군주였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한강 이북의 땅을 차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걸 잘 나와 있는 비석이 강개토대왕 능비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했다라고 잘 설명이 나와 있는 게 또 강개토대왕 능비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요거는 아들 장수왕이 우리 아빠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쫙 자랑을 늘어놓은 게 강개토대왕 능비입니다. 엄청 크잖아요, 비석. 거기에 다 이게 내용이 되게 길어요. 처음에 이제 나라 건국한 사람 동명성왕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강개토대왕 자랑이 요만큼 이렇게. 강개토대왕이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인데 자주의식으로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연호는 연에 붙인 호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2년 할 때 지금 2024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숫자로 얘기를 하지만 요때는 뭐 영락을 사용한다 이러면 올해부터 이제 영락 1년이 되는 거고 내년은 영락 2년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연의 호칭. 영원히 즐겁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을 영원히 즐겁게 하겠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고, 자신을 성왕, 태양, 왜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을 스스로를 태양으로 부르게 하는지, 그렇게 뭐 레깅스로 개폼 잡고 있는 루이 14세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태양, 짐은 태양이다. 자, 어쨌든 이런 연호를 사용하는 건 굉장한 자주의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연호를 사용할 수 있는 건 황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만. 나머지 오랑캐는 연호를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과 대등해, 더 위에야, 우리가 더 잘 나가, 이런 의식이 있는 게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 이게 강개토대왕 능비 탁본입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는 강개토대왕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아들 장수왕까지 전성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얘는 남진 정책을 썼다고 했죠. 그래서 한반도로 좀 내려오게 됩니다. 아빠는 북쪽으로 확실히 많이 넓혀놨기 때문에 얘는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왕권 강화랑 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남진 정책을 하겠다, 남쪽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의도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엄청난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데, 기존의 국내성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귀족들이 세력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세력, 엄청난 강한 권력의 바탕은 사실 땅이거든요. 땅. 그래서 국내성에 엄청난 많은 땅을 귀족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터전을, 기반을 없애려면 수도를 옮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천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권 강화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남진 정책에 성공을 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한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비석이 중원고구려비입니다. 강개토대왕 능비가 자기 아빠 자랑한 거라면 중원고구려비는 자기 자랑한 거예요. 중원고구려비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남한강 쪽, 아래쪽 다 차지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비석이에요. 자, 그 다음 신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결국은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 신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 그 배경을 한번 보면 놀지왕 때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됐고요. 고구려 잘 나갈 때 이제 백제랑 힘을 합쳤고 그러다가 지증왕 때 이제 국호를 신라라고 바꾸게 됐고 그전은 사로국이었죠. 신라는 새롭게 펼쳐 나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내 펼칠 라자, 뭐 비단 라자라고도 하는데 새롭게 삼남한상에 우리가 뻗어져 나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왕의 칭호를 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전엔 뭐였다고요? 마립간이었죠. 그래서 뇌물 마립간이 사실은 맞는 표현이고 그러다가 지증왕이 된 거죠. 그리고 요때 우상국 울릉도를 정벌했습니다. 다음 우경 실시했고요. 지방 행정구역도 정비하고 엄청나게 나라가 발전해 갔던 게 요 지증왕 때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신라가 가장 오랫동안 불교를 거부해 왔죠. 귀족들이 엄청나게 거부해 오다가 결국 어렵게 2차돈의 순교라고 하는 약간 정치적인 쇼를 하게 되면서 결국 불교를 공인하게 됐고요. 그래서 불교의 법도를 일으킨 왕이란 뜻이에요. 법흥이라고 하는 건 불교식 왕명이고요. 이때 율령도 반포하고 관등 조직도 정비하고 공복도 제정하고 병부를 설치했다는 건 군사권을 왕들이 장악했다. 그리고 골품제라고 한 신분제 정비하고 상대 등도 설치하고 이러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던 인물이 바로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체제를 확립했고 그런 이 자신감의 바탕인지 연호를 사용해요. 이때도 건원이라고 기원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신라가 중앙집권 체제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영토를 확장해서 금강가야를 정복합니다. 사실 그 강개토 대왕의 이제 도움 준다고 쭉 내려왔을 때 왜나라 바로 도망갔고요. 그때 가야는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라 치려고 백제 가야 외 연합군 주도했던 금강가야는 거의 강개토 대왕한테 썰리죠. 그러면서 거의 뭐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 정복한 건 신라의 법흥왕이었습니다. 다음 전성기는 진흥왕 때인데 진흥왕 때는 화랑도라고 하는 애를 개편을 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양성하게 되었고 또 화랑도가 되게 의미가 있었던 건 귀족 자제에다가 그 밑에 낭도 화랑이거든요. 귀족 자제는 화랑이라고 하고 그 밑에 따르는 평민 자제들을 붙여줘요. 약간 팀원처럼. 그게 낭도라고 하거든요. 이걸 합쳐서 이제 화랑도라고 하는 건데 이 화랑도는 그래서 귀족 자제랑 평민애랑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막 서로 무예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끈끈한 이런 팀워크가 생겨요. 그래서 약간 신분 간의 갈등 이런 걸 이제 조절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했고 결국 이 화랑이라고 하는 애들 이 화랑도가 통일 정책 통일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아주 중요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얘기했듯이 성왕이 이제 한강을 일시적으로 회복했었는데 그 뒤통수를 쳐서 뺏은 인물이 바로 이 진흥왕입니다. 동맹 맺고 있었는데 갑자기 쳐버려요. 그래서 한강 상류 지역을 획득했고요. 그걸 잘 보여주는 비석이 북한산 순수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남한강 지역을 차지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단양신라 적성비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대가야 정복했고요. 그러면서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거의 이제 가야를 다 멸망시킨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개국, 나라를 드디어 열었다 이런 뜻이에요. 연호를 사용했고 스스로 또 태양이라고 합니다. 짐이라고 하는 표현은
황제가 스스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음 불교를 장려했고요. 그래서 불교를 더욱 전진시킨 사람, 더 흥하게 만든 사람, 진흥시킨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흥왕 말 그대로 그래서 엄청나게 불교를 진흥했던 인물, 황룡사 건립했던 인물이 또 진흥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흥, 진흥 요거는 둘 다 불교식 왕명이에요. 자, 그리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확보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막 동맹을 배반하면서까지도 한강을 그렇게 기어코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황해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지고 그걸 통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한강 유역이 굉장히 넓은 지대예요. 땅 자체도 넓은 지대고 거기에 수많은 자원들,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들이 굉장히 많죠. 평야지대도 많고 또 큰 한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수자원도 많고 그런 이제 경제력 확보를 통해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한강 유역 확보죠. 자, 비석의 위치를 좀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올령비, 황초령비 아마도 신라가 저렇게까지 고구려 깊숙이 올라간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진흥왕 때 저기 올라갔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북한산비, 단양신라 적성비 요게 정확히 한강에 딱 물줄기랑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산비는 한강의 상류 지역, 북한강 지역 그리고 단양신라 적성비는 한강 남한강 요 한강의 하류 지역까지 다 차지한 걸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비석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창녕비 이런 거는 가야를 점령했다는 걸 보여주는 비석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비석을 세웠다는 게 이 의미가 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순수비라고 하는 건 순수는 왕이 그 지역을 돌아봤다는 뜻이거든요. 순찰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왕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는 순찰 다니고 할 수 있다는 건 거기가 내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수비를 세웠다는 건 요 땅 내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요게 단양적성비죠. 이빨 깨진 것 같이 생긴 거. 자, 그 다음, 시간이 좀 그런데, 가야만 빨리 보고, 가야까지만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야는 처음에, 구야국에서 출발해서 결국 이제 육가야 연맹이 이제 연맹왕국에서 막을 내리게 된 애들인데, 낙동강 유역에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그래서 또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던 애들이 요 가야인데, 안타깝게도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야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삼국시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만약에 가야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했다면 우리는 사국시대라고 불러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가야는 초기, 그러니까 정기 가야 연맹하고 후기 가야 연맹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가야 연맹의 맹주는 김해의 금강가야예요. 요게 이제 변환의 구야국에서 김수로 왕의 그 가야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워낙 이제 김해 평야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철도 워낙 많고 이래서 일찍부터 뭐 경제력은 엄청난 애들이었고 그래서 잘 나가다가 가야랑 외랑 손잡고 또 백제랑 이렇게 같이 신라 쳤다가 완전히 털리게 되죠. 강개토한테. 그러면서 이제 세력이 약해졌고 그래서 후기 가야 연맹은 금강가야가 힘을 잃은 상태로 고령의 대가야가 중심이 돼서 후기 가야 연맹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꽤 성장을 했지만 결국은 백제랑 신라의 압박으로 더더욱 이제 클 수 없는 워낙 크고 싶은데도 양 사이드에 워낙 힘센 애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성장을 못하던 과정에서 신라 버풍왕에게 금강가야가 먹히고 신라 진흥왕에게 대가야가 먹히면서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은 그냥 가야 하면 한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육가야 연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꽤나 넓은 지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얘들이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서로 국력이 너무 비슷비슷해요. 요 요선 나라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비슷해서 잘 결판이 안 나는 거죠. 거기에 워낙에 평야에다가 철 이런 것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경제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굳이 먹고 살만하니까 서로 힘을 합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하나가 특출나게 발전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고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각계격파 당하면서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경제력이 워낙 풍부하다는 건 또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되게 발전을 했었고 이제 우룩이 이제 가야금 이런 걸 가져가면서 신라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라에 투항하게 되면서 가야금이 또 전해지게 되었고 다음에 가야의 토기 이런 문화들이 토기 제작 기술이 일본에 전해지게 되면서 일본의 스에키 토기 이런 게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 세키 토기, 일본 스에키 토기. 가야의 토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철이 워낙 많아서 철갑옷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40분 넘었네.